그 제가 예. 그 서울의 금천구 사례를 조금 네.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너무 막 다원화돼서 이중 그 전달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네. 한편으로는 정말 서비스 받아야 될 분들이 네, 네. 누락되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전달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결국 전달하는 최종적 주체는 구청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구청간 지금 이기주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를 구청에다 맡길 게 아니라 뭐 국회에서 좀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좀 정부를 좀 강하게 압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이게 효율화되는 것은 여야가 모두 지금 공통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맞고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아까 윤호중 의원께서 정부가 뭘 축소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정부가 지금 무슨 복지제도를 축소하라고 국회에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또 그 복지 전달 체계 효율화가 이 복지계의 큰 이슈이고 우리 예. 고 박사님 지적하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 하라라고 맡겨놓을 뿐만 아니라 그게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네. 국회에서 법률로 좀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해서 국회가 그쪽 부분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시고요. 아까 이제 그 복지 축소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강석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윤호중 의원님은 그런데 그 말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복지 축소를 좀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적어도 두 분은 이게 무상 시리즈 논란 또 이것이 이제 복지 축소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두 분은 이렇게 지금 생각이 같으신 거죠? 예, 그 윤 의원님이랑 평상시에 얘기를 해보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최근에 이 복지 축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육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상 보육에 관한 부분인데 이 무상 보육의 부분에 관해서는 이 말씀은 첨부하고 싶은데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기엔 이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미래 투자적 성격이 가장 강한 그 복지가 바로 이 무상 보육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저출산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무상 보육을 전면적인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 균등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강석훈 의원님 강조하시는 걸 들으니까 대선 때 기억이 나네요. 공약 작업의 실무 책임자로 하시면서 그때 그 상당히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의 그 지적을 했었죠. 당시에 대선 때.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이제 3 내지 5세 무상 보육을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2세 과정을 이 일시에 이렇게 시행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 보육 시설이라든가 또 이 보육 교사의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어떤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네. 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이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에 포퓰리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저희가 무상 보육을 내놓고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안을 내놓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당장 전면 0-5세 전면 무상 보육을 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고 또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렇게 예. 해석하실 수도 있겠으나 제 기억에는 저희가 이 공약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일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만약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됐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장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의 어떤 재정 여건으로 놓고 보면 아마 이렇게 현재 상태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우리 윤호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급작스럽게 확대되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적 저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풀어나가야 될 그래, 문제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요. 그래,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시에 그렇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부작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대안을 내놨었죠. 왜냐하면 이 법인세 인하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그래요? 다시 예. 환원을 해서 네.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결국 증세 없는 복지 그 당시에도 이제 논쟁이 그런 네네. 거였습니다. 저희가 법인세율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는 이제 법인세율 인상은 안 된다. 네. 그럼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한다는 거냐, 복지 확대를 한다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기억이 예, 나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예. 그 대목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용어 있잖아요. 네, 증세 없는 복지. 이게 네, 요새 네. 뭐 굉장히 논란인데 그때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라는 용어를 제가 기억하기에 후보나 후보 캠프에서 그 단어를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기억은 사실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네. 안 했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네. 정부 재정 세출 구조 조정 그리고 비과세 감면 축소, 아.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식으로 저희가 이 재원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네. 말씀을 그런 드렸던 취지로 걸 설명을 말씀을 계속 드렸고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런 이제, 식으로 예.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억하기에 갑자기 예전 논쟁이 저도 새록새록 세워집니다만 두 분 다 그러시네요. 예. 저희가 그 복지 패키지를 저희가 마련했던 것을 아마 역사상 대선 캠페인 역사상 처음으로 각 개별 공약에 대해서 다 재원 소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마련하겠다라고 공약 가계부를 통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제 기억에 저희 패키지가 대략 한 130조 원, 5년간의 130조 원 패키지였는데 야당의 패키지는 제 기억에 네. 185조 원의 패키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185조 원의 예, 패키지였던 예. 것 같고 야당의 공약도 제가 법인세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은 잘 안 네, 됩니다만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법인세 부분을 일정 부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로 185조를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희랑 유사하게 공약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그래요?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예, 뭐냐면 그렇게 이제 뭐 지하 경제 양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든가 세원 발굴.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 공약 가계부까지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그 공약 가계부를 그대로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 만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매년 그 세수 부족에 시달렸고, 그러니까 첫 해에는 이 8조가 부족했고요. 네.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11조가 부족해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또 이 적자 재정을 운영을 계속했거든요. 네. 뭐 한 30조 정도 되는 매년 적자 재정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세수 부족분까지 뭐 이렇게 더해져서 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그 국가 채무가 한 70조 정도가 예. 늘어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그야말로 대책 없는 포퓰리즘은 박근혜 정부의 것이 아닌가. 그래요. 자, 예,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미 3년 전 대선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는 뭐 이런 토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공약해놓고 뭘 공약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고요.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여당이나 공약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지 않냐고 비판하는 야당이나 다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이 더욱이나 오늘 좀 다가오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법인세 얘기 나왔잖아요. 네. 지금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마지막으로 이 법인세는 조금 저희들이 좀 두 분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뭐 조사도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 대체로 이 법인세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59.7% 정도 됩니다. 현재 뭐 여권 안에서도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 볼 만하다.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강석훈 의원님, 법인세 문제, 인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일단 법인세 논의가 나오는 세수 부족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세금을 충분히 먹고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정부를 운영하려니까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수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작년도 11조 원의 결손이 난 것은 물론 무리한 목표를 잡은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세금이 줄어드는 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경제 내수가 부진하니까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경제가 부진하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경제를 활성화해서 세수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부족한 복지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가장 첩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증세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그게 마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는 모르겠으나 경제 전체를 더욱더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더 힘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쉬운 증세를 택하지 않고 우리가 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길을 택하고 이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보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법인세에 대해서는 질문하셨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10여 년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다양한 그 전 세계적인 추세나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그 비중이 너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증세 논의를 한다면은 법인세가 성역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인세만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전반적인 조세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거도록 해야 되는데 활성화를 하려면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그 역행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법인세를 인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법인세율을 그 이제 최고 세율을 인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 집단에게 부과되던 그 이제 25% 최고 세율이었는데 22%로 국제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그 3%를 인하했죠. 네. 나머지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든가 뭐 이쪽은 사실 뭐 손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중소기업들이 뭐 그 9988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99%가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또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기업에 대해서 이 22%로 내려줬던 것을 올려주자, 올리자 원상회복인데요. 예. 그건 위기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저 국제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다 벗어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국제금융위기는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긴박한 경제 위기는 벗어났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다시 그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부자들에 대한 감세 내지는 이제 대기업에
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 뭐 네. 표를 보면 또 잘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이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거의 비중이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데 비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네요. 예, 법인세는 그대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 그러니까 실효세율이라고 하죠. 실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수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16, 17% 정도 실효세율인데요. 네.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 10% 이상 낮고요. 예. 일본에 비해서도 15% 정도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사내 유보금이 한 600조, 그러니까 그래요. 580조를 그 정도 된다고 넘어서고 그러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투자를 많이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용도가 늘지 않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수가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 법인세를 다시 환원해서 뭐 복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네. 쓰는 게 더 그 경기 활성화에 도움된다라고 예. 하는 판단이죠. 근데 의원님 실효세율이 뭐죠? 실효세율은 예. 실제로 이제 그 비과세 감면제도나 그런 게 또 공제제도가 있죠. 있기 예. 때문에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율은 얼마냐? 22%를 하더라도 22%인데 이런저런 실제로는 감면 17%. 혜택을 네. 받으면 네네. 17% 정도 되는 거다. 작년에는 16이었고요.